자, 두 번째 토픽을 보겠습니다. 자, 공정가치 회계 추정 관련된 감사 절차인데요. 이 회계 추정이 개입되는 개정 과목, 정확하게 말하면 공정가치 평가도 회계 추정이 개입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회계 추정과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그 개정 과목에 대해서 감사할 때 가장 이제 유의적 위협이 있는 주장을 보자면은 일단 당연히 평가 배분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표시 공시. 왜 표시 공시는 여러분들 중요한 주장이냐면 이 공정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가정들을 추석에 자세히 써야 돼요. 그래서 공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주장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는요. 연달아 시험에 나왔죠, 이게. 회계 추정이나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예시. 그 예시가 시험에 여러분들 연달아 지금 2년 연속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쉽죠. 재무상태표를 떠올리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외부조회를 발송할 수 있는 대상의 예를 기억할 때도 제가 재무상태표를 떠올려서 하나씩 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재무지표를 알고 있으니까. 자, 재무상태표를 떠올리고 하나씩 보죠. 일단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는 회계 추정 공정가치에 대한 게 크게 이슈가 없죠. 금융상품 어때요? 단기금융상품하고 장기금융상품, 우리 금융상품.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단기손익인식, 매도 가능 이런 것들은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단기손익의 경우에는 정의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활성시장에 있는 그 금융상품의 경우만 단기손익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거기는 공정가치 이슈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 공정가치가 바로 조회가 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활성시장이 없는 그런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필요하겠어요. 이제 공정가치 측정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기손익 인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내재 파생 같은 게 있을 때, 파생상품. 그럼 내재 파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 있는 전환권의 대가라든지 옵션의 가치, 이런 거 평가하는 것도 공정가치 평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죠? 대손충당금에 대한 추정. 여기 대표적인 추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재고. 재고는 당연히 뭐가 있겠죠? 순실현 가능 가치. 그게 추정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겠죠. 그래서 우리 재고에 대한 저가법 평가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 평가에 대한 것도 우리 회계 추정에 대한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진행기준 쓰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청구공사, 미성공사 이것도 추정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가죠. 자, 비유동 쪽에는 유무형. 유무형은 대표적으로 잔존가치, 내용연수 이런 것도 뭐가 들어가죠? 추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손상의 이슈. 이것도 추정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이겠죠. 또 우리 매각 예정 어때? 매각 예정. 매각 예정자산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장부가하고 뭐죠?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둘 중에 낮은 금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정가치 평가 필요하죠. 그 회계를 좀 알고 있으면 자산을 훑어내려가면 공정가치는 충분히 여러분들 다 유추가 된다고요. 부채가죠. 자, 부채 쪽의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확정 채무 말고 각종 충당 부채. 각종 충당 부채도 뭐가 개입돼요? 판단이 되게 많이 개입되겠죠. 각종 충당 부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본 쪽을 간다라고 한다면 스탁 옵션 같은 거 부여하면 어때요? 그것도 당연히 공정가치 평가해가지고 우리 주식 보상 비용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공정가치 평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8, 7개는 나온다고. 거기 쭉 써 있는 거 아마 거의 다 얘기했을걸요? 대손 충당금, 재고 진부와 순실현 가능 가치 말하는 거죠. 판매 보증이 판매 보증 충당부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자산 내용률 잔존 가치. 그 다음은 그 활발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활성시장 없는 거 말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금융상품들. 스탁 옵션 6번, 7번은 여러분들 유무형 자산의 손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 8번이 매각 예정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만 쭉 훑어가면서 예시가 뭐가 있는지를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연속 나왔는데 3개를 써보시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거의 주는 문제죠. 그래서 1번의 예시는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절차입니다. 그럼 위쪽에 나와 있는 그런 개정들, 그 테마와 관련된 주장을 검증할 때는 회계감사 기준, 요 기준을 적용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스텝 보니까 스텝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작년도 문제가 여기 출제가 이제 두 개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위에 박스 쓰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쓰는 게 나왔는데 그 문제가 조금 이제 기준을 물어보긴 했는데 딱 특정 테마 외였던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좀 흩어져 있는 기준을 이렇게 추려 쓰는 좀 애매하게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좀 이따 확인해 볼 텐데. 자, 어쨌든 거기 플로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접근 한번 해보죠. 늘 말하지만 지금 이 13장 쪽은 이 스텝이 되게 많이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왜 스텝을 제가 최대한 쓰려고 했냐면 13장 이 테마가 기준으로 쭉 서술되는 거 읽어보시면 되게 난이하게 돼 있다고. 그걸 조금 이게 조금 체계화시켜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이게 좀 공부할 때 효율적이기 때문에 스텝을 임의로 나누었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텝 1번부터 보죠. 스텝을 쭉 횡으로 써볼게요. 스텝 1번부터. 모든 실증 절차의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죠? 위험평가입니다. 스텝 1번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위험평가. 위험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모두 여러분들 같이 파악해야 되죠.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제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스텝 2번 보시면은 중요한 왜곡 표시염의 식별과 평가,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RMM이 높을 것이냐, 그걸 식별하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스텝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그런 RMM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다음 스텝 4번은 따로 여러분들 나와 있지만은 스텝 4번은 2번, 3번에 녹혀 있는 거예요. 녹혀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텝 2번에서 중요한 왜곡 표시염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중에 특히 감사인이 고려될 부분을 뭐라 불렀죠? 유의적 위협이 있는 분야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텝 4번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만 스텝 4번은 스텝 2번, 3번이 녹여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4번을 별도로 기억하지 말고 2번, 4번이 녹여서 들어갈 거고요. 그럼 그런 유의적 위협을 또 어떻게 판단할 거고 그 유의적 위협은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나오겠죠. 그렇게 대응을 한 것 자체가 이제 감사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스텝 5번은 뭐 하시면 돼요? 실증 절차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때 보시면 회계 추정치 합리성에 대한 평가, 왜곡 표시에 대한 결정인데 과로 보니까 뭐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까? 평가 및 배분. 그 다음 스텝 6번에 보니까 뭐에 대한 주장 검증, 표시 공시에 대한 주장 검증,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 받는 거죠? 서면 진술을 받고 문서화를 여러분들 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됐죠? 그 단계별로 지금부터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스텝 1번이요. 첫 번째 위험평가죠. 위험평가 및 관련 통제 파악인데, 자, 첫 번째 박스 보시니까 감사인은 위험평가 절차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때 회계 추정치의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같은 사항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3번, 그 세 가지 내용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 이해한다라는 거,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내가 지금 파악해야 되냐라고 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말로 기억하면 이 회계 추정 쪽이 되게 힘들어요. 참고로 탑픽별 13장님들 감사 절차 중에서 제일 감사 기준이 잘 안 외워지는 게 회계 추정 쪽, 그리고 그 뒤에 별 특관자 거래, 여기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도 보시면은 이 막 두리뭉실한 내용 잘 안 물어봤죠. 그냥 뭐 어쨌든 이 부분이 기준이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되게 난약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난약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쓰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대한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문제 나와도 쓸 수 있는 뭔가 리소스가 있어야 답안지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그나마 여러분들 체계화 시켜놓고 있어야 거기에 뭔가 나왔을 때 그 말을 답안지에 던질 수가 있다고요. 추상적이다고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나왔을 때 쓸 말이 없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최대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지 말고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위험평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충당부채 쪽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응? 충당부채 쪽 감사를 맡은 사람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지금부터. 그럼 충당부채도 뭐가 개입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죠? 추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럼 충당부채 하면 소송 충당부채는 아까 얘기했고 뭘 얘기할 거냐면 충당부채 중에서 확정급여 채무라든지 충당부채 성격은 아니지만 확정급여 채무, 확정급여 채무도 뭐가 개입돼요? 공정가치 평가해야 되죠. 미래 퇴직금 지급할 금액을 예상해서 그 현가를 땡겨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충당부채. 그런 충당부채를 이제 맡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다 가정하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럼 첫 번째 1번은 뭐 얘기하나 봐요? 내가 충당부채를 이제 어사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회사 재무제표를 먼저 펼쳐봐야 되겠죠. 응?
그럼 제일 먼저 이 회사가 어떤 충당 부채를 지금 잡아야 되는지, 재무보고 개념 체계에 따라서 이 회사가 지금 충당 부채는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들 식별하지 않겠어요? 체계에서 요구되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식별해야 되겠죠. 지금 아까 우리 앞에 봤던 박스의 예시가 모든 회사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감사 나간 회사는 과연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을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지 그 항목들을 먼저 식별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게. 1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공시된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 체계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 회사에 어떤 추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지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을 파악해보라는 거죠. 봤더니 이 회사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충당부터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송 관련된 충당부터도 잡아야 되고, DB형을 가입했으니까 확정급여보다 관련된 부채도 잡아야 되고,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먼저 보라는 거죠. 왜 이거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 그럼 그 부채를 장부에 잡기 위해서 어떻게 회사 프로세스가 돼 있는지를 거꾸로 와서 볼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뭔가 뭐 이 위험 평가한다 이게 아니고 어떤 항목들이 일단 있는지 보고 그 항목을 어떻게 지금 평가 추정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 다음에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1번이 먼저 파악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충당 부채를 잡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이게? 근데 봤더니 이런 충당 부채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회사에 재무보고 체계상 이 회사는 충당 부채를 잡아야 될 뭔가 필요성 있는 계정이 거의 없어요. 그럼 리스크가 되게 적은 회사지. 1번은 그거부터 파악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 항상 두 개의 충당 부채는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서 회계 추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어떻게 잘 식별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파악해 보래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내부 통제 파악할 때 여러분들 위험평가라는 게 있었죠. 위험평가. 크라임 중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있었잖아. 거기서 말하는 위험평가는 회사가 위험평가하는 거지. 그럼 항상 경영진은 뭔가 주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이펙트를 줄 수 있는 뭔가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항상 모니터링 하라고 그랬죠. 그럼 최근에 난 탄소배출권도 어때요? 탄소배출권 이슈가 막 되고 있으면 내부 통제가 잘 되는 회사는 탄소배출권? 이게 리걸리도 중요하지만 뭐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재무제표 중요하겠구나. 탄소 배출권을 나중에 실링보다 더 많이 배출하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되니까 그걸 미리미리 장부에 잡아야 되나? 충당부채 요건이 만족되는가? 이런 것들을 경영진이 빨리빨리 인지하고 그 인지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이 세팅돼주지만 좋은 내부 통제라 배웠잖아요. 그죠? 이번이 무슨 얘기하면 그런 회사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뭔가 인식을 해야 되거나 뭔가 공시를 해야 되는 회계 추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거래를 제대로 식별하고 그걸 장부에 반영 과정을 잘 세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내부 통제는 잘 디자인되어 있는 회사가 되죠, 이게. 그런 게 있는지 보라는 게 2번이지, 이게. 됐어요? 그런 게 잘 파악되는 염두보다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 충당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을 수 있는 개연성도 적어질 것이고, 그 다음 잡히는 금액 자체 로직을 보게 되면 제대로 잡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CPA가 줄 수 있겠죠, 이게. 2번이 그걸 보라는 게 2번입니다. 내부 통제 프로세스 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경영진이 회계 추정이 필요한 어떤 거래, 사건 같은 것을 누락하지 않고 잘 식별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라고 하는 게 2번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의 느낌이 강하냐면 물론 딱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잡아야 될 것을 누락하지 않고 잘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지 2번이.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걸 잡을 때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경영진이 추정치 도출 방법과 회계 추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이해해보라고 돼 있는 것은 그 로직을 잡을 때 부채를 제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 잡고 있는지, 도출 방법이 타당한지, 쓰고 있는 가정은 합리적인지 그런 거 보라는 게 3번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돼요? 뭔가 큰 틀을 보셔야 돼. 일단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인이 이 회사가 뭔가 회계 추정이 필요한 어떤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서 재무보고 개념 체계에 따라서 이 회사 지금 재무제표에 잡아야 될 어떤 항목들인지 요구사항부터 먼저 파악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요구사항들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경영진은 어떻게 회계 추정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을 잘 식별하고 있는지 그 식별 방법을 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그 추정을 장부에 잡을 때 얼마만큼 타당한 방법을 쓰고 얼마나 근거 있는 데이터, 합리적인 가정을 쓰고 있는지 보라는 게 그 밑에 3번이거든요. 여러분들 같아도 내부 통제 파악할 때 이런 거 보겠죠. 그게 지금 이게 1번에서 말하는 위험평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경영진이 회계 추정이 필요하는 거래나 사건을 어떻게 식별하고 있는지 식별 방법을 파악해보라고 되어 있고,
약간 이번 뉘앙스는 완전성 컨셉이죠. 누락하지 않고 잘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뭐에 대한 문제죠? 그걸 제대로 잡고 있는지, 금액을. 그럼 그때 파악할 게 뭐죠? 경영진이 이런 회계 추정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도출 방법.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데이터의 신뢰성. 그 다음 추정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요? 가정이 들어가겠죠. 가정의 합리성, 타당성, 이런 걸 파악해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 세부적인 내용이죠. 1번에 보시면 도출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이 뭐다? 가정의 타당성, 그 다음 데이터의 신뢰성은 뭐 내가 이미 쓴 거고, 그 다음 거기 보면 3번이 뭐가 있나 봐요. 경영진이 뭐를 활용했는지.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뭐 회계 추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뭔가 추정을 했던 그 결과치보단 뭐가 더 있겠어요? 신뢰성이 있겠죠?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그것도 살짝 하나 더 쓸게요. 이게 위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파악해야 될 크게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당부채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됐죠? 위험 평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뭐라고 쓰냐 잠깐 볼게요. 감사인은 당기의 목적을 위해서 전기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 추정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판단, 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가면 작년에 어떤 가정을 썼는지는 계속 CPA가 봐야 되겠죠? 또 만약 가정을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사유로 변경했는지도 봐야 될 거고. 감사인이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 추정의 성격, 돈 검토로부터 이수된 정보가 당기 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 추정치의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정기에 평가했던 내용도 올해 리스크 평가할 때 같이 봐야 될 거라는 거죠. 당연한 소리고. 이러한 검토가 과거 보기안에 그 당시 이용 가능했던 정보를 근거로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다시 판단한다는 소리죠. 거기 내용은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스텝 2번 가죠. 이제는 중요한 왜곡 표시음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나 잠깐만 보세요. 중요한 왜곡 표시음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추정의 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한다. 거기 뭐를 줄쳐요? 추정의 불확실 정도란 말에 줄쳐보세요. 추정의 불확실 정도. 이 회계 추정 감사 기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추정의 불확실성 정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회계 추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추정이 그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개입되지 않는 여러분들 항목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지 않겠죠. 누가 판단해도 금액 자체가 크게 uncertainty가 없어. 그럼 이건 리스크가 없는 여러분들 계정이에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럴 거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융기관들 경우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있잖아요. 그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은행들은 워낙 대출 채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할 거냐에 따라 손익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자산 규모가 100조 이상 되는 거니까 거기 충당금을 1%만 여러분들 받고도 얼마가 지금 이익의 차이가 나? 1조가 차이 난다고? 되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야, 너네 금융기관들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네 마음대로 잡으면 이거 굉장히 재무상태 왔다 갔다 하고 문제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정해줄게. 그래서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방식. 채권 금액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문, 추정 손실 5개 범주로 나눠가지고 대손율을 정해줬어. 금감원이 얼마 잡으라고. 그 다음에 정상 채권은 어떤 채권이 정상이고 요주의 채권은 어떤 채권이고 다 분류줬어. 만기 경과 2년 전 경과된 건 정상. 만기 3개월 지나면 요주의. 몇 개월 지나면 고정.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분류가 뭐다? 명확한 거죠, 이게. 그 다음 대손율이 금감원이 정해준 기준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 금액 자체가 뭐다? 판단이 개입될 필요 별로 없죠, 이게. 그건 추정이 들어가더라도 불확실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워낙 규제 기간이 딱 정해준 거니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추정의 불확실성?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들어가는 모든 항목들이 되게 많이 불확실성이 들어가요. 불확실성 하면 대표 중에 뭐가 있겠어요? 영업권 손상. 환상적이죠. 영업권 손상? 엄청난 판단이 들어갑니다. 우리 영업권 손상 배웠죠? 어떻게 해요?
현금 창출 단위 집어넣어가지고 뭘 계산한다? 회수 가능 금액 계산해요. 그 순공정 가치와 뭘 계산한다? 뭐지? 넷셀링 프라이스,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순공정 가치, 사용 가치. 재무회계 문제 풀 때는 주죠. 순공정 가치는 얼마다? 사용 가치는 얼마다? 그거 하나 계산하는데 한 달 걸려요. 사용 가치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Value in use. 이 CGU, 현금 창출 단위가 미래에 얼마의 현금을 안겨다 줄 거냐. 이제 그런 걸 시험 가서 배우는 거죠. 아마 강의하시는 분들도 한 번도 구해보지 못했을 거야. 순공정 가치. 교수님들 마찬가지고 실무에서 회계사들은 그걸 다 구하는 걸 하죠.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이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되게 많은 이견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로직 잡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무관리에서 배웠던 개념이 되게 많이 중요하죠. 그때 배웠던 개념이 재무회계 감사 나갔을 때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인다고. 그래서 재무관리 배우는 것들도 실제는 실무에서 많이 써먹게 되죠, 요즘은. 옛날엔 재무관리 배운 게 별로 안 써먹었는데 요즘은 워낙 모든 게 공정가치 평가 측정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감사 가서도 이 재무의 이 관리를 모르면은 전문가들이 뭔가 이 평가 보고서 나왔을 때 자기가 이게 타당한지 판단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그럼 영업권 손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판단이 개입되죠. 추정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항목은 뭐예요? RMA 되게 높은 여러분들 항목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얘들 첫 번째 1번은 네가 뭔가 리스크 평가에서 추정의 불확실 정도를 평가하라는 건 추정의 불확실 정도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되냐 아니냐 판단을 할 때 중요한 연도 포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게 추정의 불확실성입니다. 작년에 이 단어가 나왔죠. 추정의 불확실성. 그럼 그 위에 박스에 가서 추정의 불확실성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추정의 불확실성 예는 여러분들 뭐 아는 내용 갖다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 위에가 중요합니다. 추정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나 봐요. 판단이 많이 개입될수록 불확실한성이 높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많이 개입될수록. 그 다음 이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가정 변경에 따라서 민감도가 되게 커진대. 우리 영업권 손상 같은 거 판단할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용가치 계산할 때 할인율을 1%만 바꿔도 금액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은 되게 뭔가 가정이 바뀌었는데 크게 민감도, 센시티비티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불확실성이 줄겠죠, 이게. 근데 가정이 바뀜에 따라서 변동폭이 너무 커진다? 그럼 이건 추정의 불확실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3번도 느낌이 오지 않아? 공정가치 측정할 때 널리 인정된 뭐다? 공정가치 평가 측정 방법이 있대. 대표적인 뭐죠? 스탁옵션 모형. 블레이셔스 모델이 있죠. 이항 모형 있죠. 이건 뭐다? 이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델이 있어. 또 주식가치 평가할 때 CAPM 모델 같은 거. 그죠? 프리 캐시플로 계산하면서 자기 자본 비용 가는 거. 이런 것들 널리 알려진 기법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추정의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어떤 가치 평가하는데 이게 뭐다? 널리 알려진 기법이 없어. 대표적인 뭐다? 무형자산 손상할 때 특허권 평가. 특허권 평가? 애매하다고요. 상표권에 대한 평가. 애매하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다? 추정의 불확실성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측 기간의 길이. 내가 2년 정도만 지금 평가를 해야 된대. 여러분 유무형 손상 테스트 할 때 그냥 사용가치라고 배웠겠지만 그 사용가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유형 자산의 평균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포캐스팅을 해야 돼요. 이게 기업가치 구하는 건 틀리지. 기업가치는 여러분들보다 포캐스팅 한 다음에 몇 년 후부터는 연구성장 가정하죠. 그런 다음에 땡긴다고. 근데 유무형 손상할 때 사용가치는 연구성장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회사 캐파가 뭔가 손상된다 보는 거니까 지금 현재 지금 캐파의 미래 캐시플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연구성장 가져가면 안 되지. 지금 있는 유형자산이 손상된다 보는 거니까. 그럼 그 유형자산의 평균 내용유세를 포캐스팅 한다고? 근데 문제는 봤더니 제조업이야? 철강산업이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내용유세 평균 한 40년 간다고? 근데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5, 6년 포캐스팅 하는 거하고 40년 포캐스팅 하는 거하고 뭐가? 당연히 예측기간 긴 게 훨씬 더 뭐다?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겠지, 이게.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5번. 데이터에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가능성?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손상 테스트가 몇 개 있는데, 자, 봐요. 철강 쪽을 계속 말듣게. 그 회사가 철강, 아주 유명한 철강 회사예요. 그 철강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 중국 쪽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손상 테스트를 저희 회계부에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중국 쪽에 내가 볼 때 맛이 갔어. 맛이 가서 훅 밀어야 되지, 이거. 밀어야 되는데 손상되는 걸 밀으세요. 라고 하기엔 여러분들 손상 테스트 의뢰받은 회계부인 할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럼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뭐다? 뭔가 디펜스 해주기 원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여러분들 유유시설이 좀 있어요. 거기다 증설을 좀 하려고 그래. 근데 요즘은 철강 쪽이 워낙 여러분들보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뭐 칼라 강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로 뭔가 부가가치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만 이익이 남아요. 중국 쪽이 워낙 철강이 오버서플라이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안 남죠. 근데 이미 이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뭘 했냐면은 그런 칼라 강판 산업을 해본 거야. 근데 거기서 마진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 그걸 중국 쪽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자기가 말로만 하는 거면 믿음이 안 가지 우리가 손상 테스트 할 때. 근데 이미 다른 나라의 두 군데가 성공을 했어. 그다음 프로핏이 20% 정도 나온다는 게 두 군데 나라에서 검증이 됐다? 그럼 그 과정을 그대로 끌고 와서 중국 시장이 가정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어떤 컨트리 리스크 반영해야 되겠지만 뭐가 가능해요? 신뢰할 데이터가 있죠. 그런 데이터로 뭔가 밸류가 나왔다? 이거 믿음이 간다는 거지. 근데 그냥 이거 칼라 강판 부가가치 되게 많이 남아요. 하면 되게 많이 남을 거예요. 왜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5번이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있을수록 당연히 추정의 불확실성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uncertainty가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추정의 불확실성이 이 중요한 예고 표시점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고려 요인인데 어떤 게 추정이 불확실한 거냐?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라든지 가정의 민감도가 되게 높다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라든지 이렇게 거꾸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널리 알려진 기법, 밸류에이션 평가 기법이 없다라든지 내가 포캐스팅에 대한 길이가 되게 길다라든지 그러면 굉장히 불확실성도 높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추정의 불확실성이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 한 번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몇 번만 얘기해보면은 서너 개는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죠?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든지 판단이 많이 개입될수록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죠. 예측 기간의 길이가 길수록 당연히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겠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을 겁니다. 그 다음 널리 알려진 밸류에이션 기법이 없다. 그럴수록 추정의 불확실성은 높겠죠. 가정의 민감도, 센시티비티죠. 민감도 정도가 높을수록 추정의 불확실성은 높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한 번씩 예를 들어봤으니까 그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하나씩 다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됐죠? 그 밑에 예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예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추정의 불확실성 이펙트 주는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잘 봐요. 이제 RMM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감사인이 여러분들 뭐였죠? 우리? 특별히 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 스페셜 컨시더레이션, 고려하여야 할 부분. 이걸 뭐라 불렀죠, 우리가? 이걸 유의적 위협이라고 했죠. significant risk. 이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들이 일단 RMM이 높은 건데 이 추정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판단되면 이게 유의적 위협이 있는 추정으로 보겠다는 게 감사 기준의 2번 얘기예요. 감사인은 그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 추정치가 유의적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럼 뭔가 회계 추정 관련해서 유의적 위협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그 추정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걸 유의적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추정의 불확실성이. 근데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긴 높은데 여러분들 그게 유의적 위협이 되려면은 뭔가 그 항목 숫자가 커야 되겠죠.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가입되는데 금액이 보니까 한 100억대 자산 규모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회사 60조짜리 회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한 100억밖에 안 돼. 그럼 아무리 추정의 불확실성이 들어간다 해도 뭐예요? 유의적 위협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밑에 1번, 2번, 3번, 4번 유의적 불확실성 판단할 때 자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아? 좋아. 그럼 이게 유의적 위협인지 판단해봐야 돼요. 판단할 때 이게 유의적 위협이다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고려할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고 돼 있죠. 4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1번, 2번, 3번 3개를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시 뭔가 내가 리스크를 일단 먼저 파악해보는데 그 과정에서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일단 중요한 예고 표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추정이 불확실한 건데 아까 말했던 한 5가지. 그래서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다 판단했어. 그럼 그 유의적 위협까지 가는 상황이냐? 판단해볼 때는 일단 뭐가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겠어요? 금액이 얼마나 크냐는 거지. 반드시 나오겠죠? 1번이 그 얘기예요.
회계 추정치의 금액 크기가 작으면은 유의적 위협까지 갈 수 없을 거라는 거지. 아무리 추정이 불확실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무제표 금액의 크기예요. 그리고 2번과 3번은 여러분들 뭐냐면 2번을 잘 봐요. 내가 어느 정도 익스펙테이션 금액이 있어. 그런데 경영진이 나한테 제시한 금액이 나의 익스펙테이션에 큰 차이가 없어. 그럼 추정에 불확실성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오케이. 유의적 위협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나의 익스펙테이션과 경영진 제시한 익스펙테이션이 뭐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네. 그러면 금액도 큰데 갭도 커. 내 기대치하고 그럼 유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번이. 그 다음 세 번째. 뭔가 이 사람이 회계 추정한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회사 자체적으로 숫자가 제너레이트 된 게 아니고 외부 아주 저명한 뭐다 평가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어때요? 유지위협이 적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철광회사도 그래요. 철광회사는 그 중국 쪽의 어떤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회사 자산 규모로 봤을 때 포션이 크진 않아요. 자산이 한 60도 되는데 저희가 맡은 중국 쪽의 유형 자산의 금액 자체가 1,000억이 약간 안 돼. 근데 거기 이제 감사법인이 3일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회사가 브라질 쪽에다 뭔가 더 투자를 했어. 근데 그게 지금 단위가 1조거든? 그 1조인데 그거에 대한 손상 테스트도 이제 해야 되게 생겼네. 브라질 요즘은 워낙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헤아라가 브라질 헤아라가 헤아린가? 어쨌든 거기가 폭락을 해가지고 브라질 쪽에 있는 그것도 이제 손상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사인이 손상 테스트를 이제 하라고 한 거예요, 회사한테. 그래서 회사가 이제 비딩을 붙였어. 근데 저희가 다른 쪽 부문에 대해서 손상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입찰을 했고 다른 이제 두 군데가 입찰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그쪽을 많이 했던 회사다 보니까 내부 사정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프로포절이 이제 논리 있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이스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손상 테스트를 하려고 했더니 3일이 전화가 왔어요. 이 브라질 쪽은 투자한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빅펌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라 판단한 거지. 그 3일 회계법인의 감사인 입장에서는 그 중국 쪽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오케이. 근데 미안하지만 그 브라질 쪽은 너무나 많이 투자된 거니까 이거 손상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숫자 크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컬 폼한테 받으면 날 자기가 금감원 갔을 때 로컬 폼한테 받은 자기들이 디펜스 쉽지 않다. 저명한 회계법인한테 받으라고 그 인차지가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 디렉터가, 이사가. 조금은 존심이 상했어요.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 어차피 지네들도 로컬 올 건데. 예?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 3일 인차지 입장도 내가 충분히 이해되죠. 나도 빅펌에서 일해봤으니까. 내가 만약에 빅펌 입장의 디렉터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고민해봤어요. 나라도 빅펌한테 받아 나오는 게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에 갔을 때 예를 들어 3일 감사님은 딜로이트가 했다. 응? EY가 했다. 이렇게 하면 좀 내밀 때 저명한 이제 회계법인이 한 거니까. 근데 처음 들어본 로컬 했다. 제가 처음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로컬이 지금 150개, 180개 있는 회계법인들 중에 빅펌 빼고 나머지 거의 170 몇 개 있는 회계법인들이 제대로 이제 오르가나이즈 된 회계법인은 많지 않다는 소리예요. 기껏 해봐야 제가 말했잖아 20개 정도? 나머지는 그냥 다 독고다이라고, 독고다이. 혼자 개인 사무실 하는 건데 10명이 모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QC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지. QC가 제대로 운영되는 회계법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을 정도의 여러분들 회계법인 정도 규모가 돼야 우리 배웠죠. 증선이가 조직 감리하는 정도. 그 정도 회계법인은 QC가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벤처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벤처 캐피탈도 투자할 때 감사 요구하는데 내부 규정이 뭐냐? 10대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으시오. 이게 보통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의 외형을 굉장히 커 보이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한다고 이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3일 감사 입장에서는 그쪽 부분은 유의적을 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저명한 이제 외부 전문가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기꺼이 오케이. 우리가 진행을 좀 했거든요. 하는데 그냥 줄합했죠. 그다음에 EY가 와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 했던데. 어쨌든 거기 3번이 그 얘기죠. 경영진이 뭔가 금액을 잡았을 때 외부 전문가를 충분히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유의적 위협이 상당히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게 유의적 위협이냐 판단할 때는 금액의 크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진의 추정치와 그 다음에 감사인의 기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의적 위협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거기 감사 기준이 있는 표현이에요. 조금 난해할수록 난해한 기준은 그냥 정확하게 외워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응? 조금 난해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확하게 그냥 매핑해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고 2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의적 위협이 파악되면 여러분 앞쪽에 기억나요? 유의적 위협이 파악되면 반드시 감사에는 그 위험에 대응되는 뭐를 파악하게 돼 있었다? 관련 내부 통제를 반드시 파악하라고 돼 있었죠. 이해하라고 돼 있었잖아.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제 테스트하게 돼 있었고 실증도 저주할 때는 반드시 세부 테스트 하라고 돼 있었고 그런 내용이 그 마지막 두 줄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넘겨보세요. 스텝 3번 갑니다. 항상 위험평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하셔야 돼요? 리스판스에 대해서 리스판스, 대응. 위험평가에 대한 대응. 그럼 어떻게 대응하라고 돼 있냐라고 돼 있으면 첫 번째 박스. 그럼 스텝 3번과 스텝 4번을 여러분들 뭐다? 여기 대응해서 할게요. 일단 회계 추정 관련해서 중요한 예고 표시인 파악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나오고요. 그 다음 스텝 4번은 여러분들 무슨 위협이라고 파악되면 유의적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럼 스텝 4번은 요거 유의적 위협이라고 파악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내가 노란색을 쓸게요. 일반적인 뭐다 위험 회계 추정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거기 왼쪽에 나오는 거고. 자, 그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을 겁니다. 낯설지 않아야 돼요. 요 대응에 대한 절차 1, 2, 3, 4가 우리 옛날 대손충당금 할 때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대입시켰던 거거든요. 자,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 추정 절차 수행할 때 크게 3단계로 배웠어요. 3단계. 일단 첫 번째가 뭐였죠? 일단 경영진이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도출했는지에 대한 뭐다 방법과 과정을 이해하자. 그 과정에서 계산 검증도 하셔야 될 거고 가정이 타당한지 판단도 하셔야 될 거고 뭐 이런 기타 등등등. 그 다음 두 번째가 감사인 나름대로 독립적 추정치를 만들어서 경영진이 판단한 금액과 비교하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 검토하자? 후속사건, 재무집 이외 사건을 검토해보자. 기억나시죠? 순실현 가능가치, 재고자산 적합법 평가할 때도 순실현 가능가치와 만나 파악해볼 때 절차 똑같이 갑니다. 일단 순실현 가능가치를 경영진이 어떻게 도출했는지 가정과 방법을 이해하자. 감사인 나름대로 뭐다? 순실현 가능가치를 뭐다 도출해서 경영진이 도출한 거랑 비교해보자. 세 번째, 그와 유사한 재고가 10여 마리 위에 팔려나가는 금액을 검토해서 순실현 가능가치가 얼마인지 파악해보자. 똑같겠죠? 그게 거기 나오는 애들 박스입니다. 평가된 중요한 예고 표시 위험. 회계 추정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반적인. 그래서 중요한 예고 표시 및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대응할 거냐 그 대응 절차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죠. 과거에는. 크게 3가지 지금 말한 거죠.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3번부터 먼저 보세요. 3번이 원래 순서상 먼저지. 위험평가에서는 위험평가에서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내부 통제 활동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하면서 내부 통제가 잘 설계되어 있다. 통제 테스트가 시행됐다 판단하면 뭐 하게 돼 있죠? 통제 테스트 해야 되겠죠? 3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뺀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실증 절차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언급한 거고 3번은 통제 테스트 관점에서 위험이 파악되고 나면 그 위험과 관련된 뭐를 반드시 이해하게 돼 있을 줄이 통제 활동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통제를 테스트하는 게 실익 있다 판단되고 내부 통제가 설계가 잘 돼 있다 판단하면 테스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3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빼고 얘기할게요. 통제 테스트 부분은. 그걸 빼고 나머지 1번, 2번, 4번이 실증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순서대로 갑니다. 2번부터 먼저 얘기했던 거죠. 경영진이 회계 추정한 도출 방법. 추정에 근거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테스트한다. 이 과정에서 가번해 보니까 측정 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그 다음 나번에 그 재보고 측정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라고 돼 있죠. 첫 번째는 경영진이 회계 추정을 할 때 사용했던 도출 방법, 가정, 데이터. 항상 세 세트죠, 이게. 도출 방법, 가정, 데이터. 이거의 타당성, 합리성,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합리성, 신뢰성. 뭐 이런 말 써주면 돼. 관련성. 뭐 다 나오지 뭐. 완전성도 되고요. 뭐 다 있어. 좋은 말 다 써주면 돼. 경영진이 어떤 방법을 따라 했는지, 가정은 어떤 걸 썼는지,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는 어떤 건지, 그게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관련된 데이터를 썼는지. 요걸 먼저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4번이죠.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한다.
경영진은 나한테 레인지를 주는 게 아니죠. 재무제표 숫자 금액이 레인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액이 나올 거고, 감사인은 타당성 판단할 때 뭐다? 특정 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레인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점추정치 또는 뭐다? 범위추정치. 그 두 개를 비교한다고 되죠. 그 밑에 것까지 여러분들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저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번, 나번을 읽으시면 이해는 돼요.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 방법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고 나번에 보시면은 우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영진이 제시하는 점추정치와 감사인 나름대로 내리는 감사인의 점 또는 범위추정치를 비교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올라가서 1번. 감사보고서일까지 사건. 다시 뭐라고요? 후속사건인데 아까 후속사건은 어디까지 보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 후속사건은 감사보 재무제표보다 발표, 공표하는 날 그때까지가 후속사건인데 우리는 어디 시점까지가 적극적 책임이라고요? 감사보고 시점까지. 그때 시점까지의 뭐다 증거를 확인해서 회계 추정 공정가치가 타당한지 판단해보라는 게 1번이죠. 그냥 후속사건이었을게요. 후속사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보고서의 시점까지겠죠. 거기까지가 적극적 책임이니까 감사보고서 1 시점까지 사건을 검토하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도록 뭐다 계획을 세운다는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고 표심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여러분들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이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거에 관련된 뭐는 이해하셔야 돼? 관련 통제 활동을 이해되고 필요하다면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통제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죠. 일반적인 중요한 예고 표심이 있다 판단되는 회계 추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대응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평가와 배분에 관련된 내용이라 봐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 박스 보니까 뭐가 나오나 봐요? 회계 추정 절차를 통한 감사인이 달성해야 될 목적이 뭐냐라고 된 첫 번째 보시면 회계 추정 자본 금액이 해당 재무보고책에 따라 적합하게 잘 적용됐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전개와 다른 변경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적절한지. 우리 회계 추정님들 검증할 때 혹시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배웠잖아. 그럼 그 사유가 타당한지, 회계 처리에 적절하게 됐는지, 공신 적절했는지 파악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 써놓은 겁니다, 이게. 이건 따로 외울 내용은 아니죠. 회계 추정 관련해가지고는 일반적인 내용 1번, 2번이니까 그게 있는 대응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유의적 위협은 어떻게 돼갈 건데? 노란색으로 갈게요. 유의적 위협은. 추정의 불확실성이 무지무지하게 높은데 그 금액도 되게 크고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회사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외부 전문가도 활용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금액이 크고 갭이 크고 활용이 안 된 상태라면 뭐라고요? 이게 유의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유의적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이런 절차에 덧붙여서 어떻게 대응을 추가로 더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밑에 나온 스텝 4번이죠. 다음 같은 사항을 평가하도록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건데 오른쪽 가서 보세요. 유의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회계 추정치에 대한 평가 사항은 어떻게 할 거냐. 1번, 2번, 3번. 제가 볼 땐 2번과 3번 두 개를 기억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2번과 3번. 그 두 개를 기억해. 유의적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2번과 3번. 두 개. 근데 보면 크게 크게 대단한 절차는 아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 추정과 여러분들 공정가치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가 타당한 게 제일 중요해요. 어썸션이죠, 어썸션. 그래서 유의적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포커스 맞추는 게 대응 절차에서 어썸션이에요, 어썸션. 그럼 두 가지가 뭐라고 돼 있냐? 일단 첫 번째 그 유의적 위협이 있을 거라 판단되는 그 회계 추정 공정가치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썼는지, 그 다음 그 가정이 타당한지 보라고 돼 있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일반적인 염들 RMM이 높은 회계 추정치에 대해서 뭐 보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이거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거, 이게.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건데, 아무리 감사 기준 읽어봐도 유의적 위협이라고 구분하는 거에 대한 시익을 특별하게 저는 못 느끼겠어요? 우리가 RMM이 높다 판단되는 항목이랑 유의적 위협이라는 게 크게 차이가 안 나, 실제 보면은. 계속 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일단 가정의 타당성 보래. 가정의 합리성. 여부를 파악하라고 좀 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요 가정의 합리성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뭐를 보라고 돼 있냐. 다 어썸션 부분인데 경영진이 그런 가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보라고 돼 있죠. 우리 보통 영어로 intent와 ability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그 많은 그 회사도요. 칼라 간판을 중국 시장에 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용가치 계산해봤더니 장부인 유무형을 1,000억 가까이를 전부 손상을 까야 되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 간판을 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판단해 보셔야 돼? 우리는 자문하는 회계법이니까 회사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밸류에이션 보고서에 넣었어요. 그럼 거기에 감사하는 3일 회계법에는 뭘 봤어야 돼요? 그럼 정말 칼라 강판을 중국 시장에다가 뭐다 정말 세팅할 거냐라고 하는 경영진의 뭐? 의도, 능력 보라고 했죠? 그때 감사인이 감사를 제대로 하더라고. 죄송해요. 의도와 능력? 그럼 의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져오라고 걔들이냐. 그래서 내가 물론 그 전에 갖추라고 그랬죠, 회사한테. 분명히 감사인이 칼라 강판을 중국 시장에 꼽겠다라고 하는 걸 밸류에이션 보고서에 넣으면은 그 칼라 강판을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거에 대한 게 최소한 뭐가 돼줘야 되겠어요? 회사 내부적 논의돼야 되겠죠? 그 다음 중국 시장에 칼라 강판 꼽았을 때 시장성 조사. 그 다음 그에 대한 미래 뭐다? 포캐스팅 숫자. 그 다음에 그 사업부에서 그 논의됐던 여러 가지 회의로 이 정도는 구비돼야 된다. 그게 있어야 의도가 있는 걸 보는 거지. 말로만 꿔줄게요. 라고 말하면 안 될 거다. 아니야 달러? 3일에 바로 보자고 하더라고. 그게 뭐 보는 거지? 의도 보는 거예요, 의도. 그런 다음에 능력 부분이 이제 챌린저가 됐어, 능력. 좋아. 그럼 칼라 강판을 꽂았을 때 중국 시장이 그만큼 칼라 강판에 니즈가 있느냐. 이게 고가품이거든. 칼라 강판은 일반 철강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요런 시장이나 유럽 시장 먹혔어. 중국 아직까지 칼라 강판 고가 안 먹힐 거라는 거지 이게. 그럼 니네가 말한 그만큼 수익성 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걔들은 짝퉁 나오는 순간 짝퉁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마진 유지 안 될 거라는 거지. 3일이 정확하게 챌린지하는 거지 이게. 그게 뭐 보는 거예요? 정말 이만큼 마진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안 될 거라는 거지 일반 시장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 되는데 중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 늘령에 대해서 계속 감사인이 챌린지하는 거지 이게. 고객님들 그 3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게요. 그럼 그 감사했던 3일 회계보인 회계사는 이 기준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했을까? 그게 아니죠. 기준 알고 있을까? 모를 걸 거기 인차하지 10년 차인데 모를 겁니다. 근데 감사 잘하고 있죠. 왜? 하다 보면 몸이 그냥 그렇게 가. 이 몸이 가는 걸 설명하니까 힘든 거지 이게. 이 감사 기준 외우고 있는 회계사 누가 있겠어 이거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뭐다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칼라 강판 꼽는 거에 대한 그 회사 내부 논의된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 무의식적이 나오는 거지. 이걸 달달한 암기해서 배운다는 거 참 무의미한 거거든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2번, 3번을 뭐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케이스를 듣고. 그래서 2번은 가정이 타당한지 봐야 되고요. 그 타당성 검토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경영진의 의도, 그 다음에 실행할 능력, 그 두 가지 판단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의도와 능력 키워드 알겠죠? intent와 ability. 자, 유의적 위협이 있을 때는 뭐를 검토하는 걸 더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 가정의 타당성, 그 다음 가정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 의도,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감사 기준이 강조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스텝 3번하고 4번을 같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스텝 5번 갑니다. 여기를 막 주구장창 외웠더니 작년도에는 요 이유가 나와버렸죠. 그 이후부터는 외울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쓰기 힘들었던 거. 오늘 이렇게 딱 체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뭘 하나 딱 찍어서 물어봤어. 그럼 쓰기 쉽지. 근데 요 이후부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작년도 문제를 보시면은 뭔가 특정 테마를 딱 물어본 게 아니고 두리뭉술하게 물어봤다고 이게. 좀 이따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죠. 스텝 5번이요. 스텝 4번까지가 뭐라 보시면 돼. 12월 말 전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위험 평가해서 필요하면 통제 테스트 거쳐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도록 계획을 세우자는 거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했겠지. 그럼 감사할 때 가장 주된 목적이 아까 칠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적절하게 공시를 잘 했는지, 제 보고 책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게 스텝 5번하고 6번인데, 5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 스텝 6번은 뒤넘기니까 뭐에 대한 거죠? 공시에 관련된 거. 그렇게 검증하는 실증 조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자신이 했던 내용들 다 뭐하고, 문서화하고, 그 다음 뭘 받아 나오는 거죠? 서면 진술을 받아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이게. 스텝 5번과 스텝 6번은 같이 갈게요, 그냥. 실증 조차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요. 두 가지 확인하는 겁니다. 평가 배분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 표시 공시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주 포인트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스텝 7번. 서면 진술을 받아 나오고,
자신이 했던 내용들을 문서화하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거기서 크게 외울 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외울 내용이. 근데 평가 배분 쪽부터 먼저 보죠. 그 평가 배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리 이런 절차 지금 하라고 돼 있었는데, 자, 거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감사 증거의 기초에서 이제 회계 추정치가 재무보고 체계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혹시 그 금액 자체가 왜곡 표시되었는지 평가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1번, 2번, 3번 하면서 여러분들 뭐다? 팩트만 기억하면 돼. 이거 남기하는 내용 아니에요. 1번, 감사인은 입수된 감사 증거의 기초에서 해당 감사 증거가 경영진의 점 추정치하고는 다른 점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경우에 감사인의 점 추정치와 경영진의 점 추정치 차이는 왜곡 표시를 구성하는데, 이때 왜곡 표시는 경영진의 점 추정치와 감사인 범위치 중에서 최인급값과의 차이와 같거나 크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 요 맨 마지막 표현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뭔가 케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다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하면 되는데, 뭐 대표적인 거죠. 매출 채권이 있는데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어요. 10억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90억이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이게 경영진이 나한테 제시한 점 추정치. 한 10억 정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는 추정치. 그런데 감사인이 판단해 봤더니 취득비 금액, 감사인의 추정치는 얼마가 나왔나? 내가 볼 때는 한 20억에서 한 25억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럼 감사인은 점 추정치 준 게 아니고 뭐로 준 거죠? 범위 추정치 준 거예요. 이럴 때가 종종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과연 왜곡 표시 금액은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보세요. 가장 최인금값과의 차이와 같거나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왜곡 표시 금액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원서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미국 CP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주게 되면은 얼마로 측정하는 게 맞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 땐 10억과 가장 워스트 케이스 25억을 비교해서 15억을 왜곡 표시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 원칙은 뭐라고요? 최인금값이요. 최인금값. 이랑 같거나 크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얼마로 가셔야 돼? 10억. 최인금값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10억이랑 같거나 크다. 왜곡 표시 금액 물어봤을 때 왜곡 표시 금액. 가장 가까운 금액이랑 비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가장 가까운 금액. 회사가 어떤 특정 금액을 주고 나는 레인지가 나왔어. 그럼 일단 내가 레인지를 구한 것 중에 가장 뭐다 갭이 큰 금액하고 비교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기준 금액은 가장 가까운 금액하고 일단 금액을 먼저 가져가래요. 이게 지금 국제감사기준에 처음 나오는 얘기. 그 말을 하나 기억하고요. 최인금값이랑 뭐다? 일단 같다. 플러스 그보다 좀 크다는 거. 그러니까 미니멈이 뭐다? 최인금값으로 본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 가장 떨어진 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왜곡 표시 원래 출발점은. 두 번째, 경영진이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주관적 평가에 기초해서 회계 추정치 또는 그 도출 방법을 전기와 다르게 변경한 케이스라면, 감사인은 감사 증거에 기초하여 회계 추정치는 경영진의 임의적 변경에 의해서 왜곡 표시되었다 결론 내리거나 이것이 경영진의 편의 가능성 징후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2번은 3번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편의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볼 거냐 하면서 밑에 보니까 편의 가능성 징후가 주건급돼 있죠. 요건 어떤 논리를 이해하면 되냐면, 어차피 배운 로직이 있으면 거기에 덧붙이라고, 살을. 우리가 회계 추정에 대한 감사할 때 만약에 if 회계 추정이 뭐가 되는 경우 있어요?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는 것보다 가정이 변경됐겠죠. 또는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몇 가지를 통과시키게 돼 있죠, 이게. 세 가지를 통과한다고 배웠잖아. 응? 세 가지를. 첫 번째가 뭐였죠? 사유의 타당성. 그 다음에 우리 회계 처리의 적정성. 추정 변경이니까 전지법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변경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공시의 적정성.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변경을 했다는 거야, 추정에 대해서. 가정의 변경. 그럼 이건 가정이 변경한 게 뭔가 논리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경영자가 너무 주관적인 뭐다? 자기 바이어스가 들어간 걸로 보겠다는 거지.
바꿨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밑에 박스 봐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는 거로 보겠다? 경영진의 바이어스가 들어간 거로 보겠다는 거죠. 바이어스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나가라고. 지금 대화하고 있죠? 다시 그 이번에 뭐가 나왔다? 추정치가 바뀌었다는 거지, 당년도랑. 그럼 우리 배웠던 논리가 뭐였어? 세 가지였잖아. 사유의 타당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 외웠으니까. 그런데 그 사유의 타당성 판단할 때 이런 어떤 징후가 보이면 경영자의 바이어스, 편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기준의 의미겠죠,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은 1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게? 주관적, 서브젝티브예요. 서브젝티브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inconsistent with industry라고 된 그게 원문인데 거기 맨 맞아. 관찰 가능한 시장의 가정과 일관성이 없다는 말 보이세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 다시 첫 번째 1번이 뭐라고요? 너무나 주관적으로 뭐다?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관찰 가능한 시장의 가정과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세요. 낙관적이나 비관적 일정한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점수형, 이게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이게 바이어스 들어갔던 소리지,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소리, 이게요. 너무나 낙관적이거나, 너무나 비관적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이게. 그게 바이어스의 대표적 의미잖아,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보시면 너무나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손 충당금 장대 봐요. 작년도만큼만 대손율을 잡아놓은 거야, 이게. 에? 다르게 할까? 대손율을 변경시켜놨어. 변경시켜놨더니 작년도는 전체 채권 금액의 10%를 잡았는데 올해 가봤더니 8% 잡아놓은 거야, 이게. 그럼 떨어졌죠, 이 변경. 근데 그 업계를 봤더니 업계는 뭐다? 굉장히 뭐다?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래. 그럼 대손율을 더 잡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실제. 뭐가 안 맞는 거야? 지금 내가 관찰 가능한 시장의 전체의 흐름하고 안 맞다는 거지, 이게. 그 두 번째 그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전체적인 인더스트리는 디클라인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뭐라고요? 대손을 적게 잡고 수신은 가능 가치를 작년보다 더 높게 잡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이번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징후하고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너무 낙관적, 비관적인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회계 추정의 어떤 가정이 바뀌었을 때 요런 여러분들 어떤 징후가 보이면은 이건 바이어스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땐 그 타당성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넘기세요. 스텝 6번요. 공시요, 공시.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회계 추정했을 때 모든 내용들은 뭐 하셔야 돼? 추적이 공시해야 되죠. 근데 특히 거기서 뭘 강조했나 봐요? 첫 번째 두 줄은 일반적인 내용이죠. 회계 추정과 뭔가 공정가치에 관련해가지고 재무보고책에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공시가 다 잘 되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반적 내용이고 특히 강조하는 게 뭐야? 특히 또한 유의적 위협이 야기될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언급했던 게 뭐죠? 추정의 불확실성이죠. 기억나요? 그러면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가 적절한지도 반드시 평가라고 돼 있어. 공시에 특이한 게 뭐라고? 일반적인 공시 내용보다 다 들어갔는지 확인한 절차 이외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추정의 불확실성. 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석 공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내용 정도만 기억하고요. 스텝 7번 갑니다. 자, 서면 진술이 나오고 여러분들 문서가 나오는데 서면 진술 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 둘로 구분돼 있죠. 둘로 구분해서 잘 봐요. 서면 진술이 뭐죠? 경영자한테 문서로 확인받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 1번은 여러분들 나눠서도 물어볼 수 있어. 서면 진술 받아 나오는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되었거나 공시된 여러분들 회계 추정치에 대해서 서면 진술은 어떤 걸 받아 나올 건지. 두 번째는 인식되거나 공시되지 않은 회계 추정치에 대해서 뭘 받아 나올 거냐. 쉽게 가자 여러분. 나보세요. 소송이 제기됐네. 근데 장부에 충당금치 안 잡아놨어요. 그래도 추정이죠. 안 잡아놓은 건 2번이지.
그럼 안 잡아놓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CPA가 확인했습니다. 안 잡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다만 서면 지수 받아 나올 때는 뭘 받아 나오는 게 맞겠어요? 1번에 뭐라고 적혀있나 봐요. 내가 왜 이거를 장부에 잡지 않았는지, 왜 이걸 장부의 본문에 잡지 않았는지, 왜 주석이 공시 안 했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 근거, 이거 문서로 확인받아야 되겠죠. 그 1번 하나만 기억해요. 어렵지 않잖아? 한번 읽어본 거하고 생각해본 거하고 답 쓰는 게 틀려요. 뭔가 반영 안 했으면 왜 자기가 그걸 반영 안 했는지 경영진한테 문서로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1번이 그 얘기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고2 1번으로 가요. 재무제표 인식했어. 그 다음 공시까지 한 거예요. 에 대한 추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서면 지수를 받아 나올 거냐라는 게 거기 나오는 건데, 가나다라 뭐라고 되는지 잘 보세요. 아까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평가 배분과 이 공시 관련해서 내가 재무보고 책에 따라서 다 반영했습니다. 이걸 이제 문서로 확인해 줘야 될 건데, 그럼 일단 경영자 뭐 컨펌 해줘야 됐어요? 우리 평가 배분할 때 사용했던 모든 가정, 방법 이런 것들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생각한다. 이거 반영하면서 후속 사건 같은 거 누락하지 않고 다 반영했다. 그거 읽어봐요. 거기 가번 내가 사용했던 방법들 이런 거 적합하다, 일관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번에 나 누락하지 않고 공시 다 반영했다. 라번에 보니까 후속 사건 관련한 거 다 반영해서 뭐 했다? 나 밸류에이션 했다.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그 다음 나번에 보니까 나 의도와 능력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의도 능력 같은 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요? 우리 만기보유증권도 여러분들 우리 감사할 때 배울 때 의도와 능력 판단할 때 의도 같은 건 감사인 경영진의 주관적인 내면적인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서면 지수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의도와 능력 같은 것도 컨펌 받아야 되고, 이거 컨펌 받아야 되고, 이거 컨펌 받아야 되고, 공시 다 했다는 거 컨펌 받고, 그거 좀 이게 1번부터 4번까지가. 됐죠? 가나다라가 그 내용입니다. 요거, 의도 능력, 공시 다 했어요. 요거 지금 어디에 받아 나오라고? 서면 진술. 굳이 자기적 외우자면 그 네 가지가 지금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게 서면 진술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어떡하니? 장애도 이게 나왔었죠.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감사인은 그 내용을 서면 진술로 반드시 확인받도록 돼 있다. 문제에 나왔어, 문제. 이 말이. 요게 서면 진술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문제에 나왔어, 문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문제 그 내용이 있었다고. 추정의 불확실성이 공시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서면 진술을 받아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거, 이게. 무심코 읽었던 문장이 푹 나오는 거죠, 문제. 서면 진술의 1번 동그라미 가나다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서와요, 문서와. 이 모든 내용을 문서하면 되겠지. 자, 근데 문서화 쪽에 여러분들 가나 두 가지가 뭐라고 있나 봐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회계 추정 관련해서 CPA가 포커스 맞추는 여러분들, 리스크 있는 여러분들 주장이 뭐하고 뭐였죠? 평가 배분하고 표시 공시였지. 그럼 평가 배분 및 표시 공시가 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결론의 근거. 우리가 조서를 만드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내가 어떤 도출한 결론의 근거 밝히기 위한 거죠, 이게. 그럼 평가 배분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론, 그 다음 공시에 대한 자신의 결론,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될 것이고, 거기 또 나번에 뭐 강조하나 봐요. 다시, 미안해. 가번.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 추정치, 유의적 위협이 유발되는 회계 추정치 공시 합리성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 그러니까 유의적 위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의적 위협이 있다는 게 아까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들,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 배분이 잘 되었다, 공시가 잘 되었다, 라는 결론의 근거. 그 다음에 편의 가능성이 있는 징후들 같은 거 파악된 거 있으면 그것도 문서하라고 돼 있죠. 작년에 가번을 여러분들 가번에서 또 문제가 나왔다고. 유의적 위협이, 즉 추정의 불확실성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인이 감사 문서에다가 내가 제대로 판단했고 결론의 근거가 뭐다를 문서화 시키라고 돼 있었던 그 내용 쓰는 게 장애도 문제였다. 이 가번이 무시무시하죠, 이게. 이건 아니야. 이거 두 개만 문서화해? 아니지. 이거 다 해야지, 이거 다. 이걸 딱 찍어서, 그건 아니야. 외워요. 회계 추정의 평가 및 공시, 결론의 근거. 그 다음에 편의 가능성 있는 거. 징후 파악된 거. 이런 게 문서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계추정 관련된 여러분들 일단 절차, 감사 기준상에 나와 있는 절차는 일단 다 100% 언급했어, 이게요. 응? 100% 일단 기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언급을 다 했으니까. 자, 잠깐 요 두 가지 여러분들 테마 지금 소득 및 배상 청구하고 회계 추정을 했는데 그 관련된 문제 좀 풀고 가죠. 먼저 소득 및 배상 청구부터 먼저 갑니다. 소득 및 배상 청구 문제부터. 왕치밀 회계사는 뭐 문제 쭉 나오는데 1번 문제가 뭔가 잠깐 보고 갈게요. 왕치밀 회계사가 수행한 절차 중에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라고 돼 있으니까 읽으면서 문제점은 다 한번 코멘트 해보죠. 읽어가면서. 자, 왕치밀 회계사는 2003년도 12월 말 현재 부회부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매입채무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말일자에 매입채무 보조 원장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매입채무에 대응되는 검수보고서 유무를 확인해봤다. 완전성 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문서검사는 역진법은 아니고 뭐다 전진법으로 가야 맞겠죠. 그래서 검수보고서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매입채무 보조 원장으로 가보는 절차가 더 적합할 겁니다. 첫 번째 틀린 부분이죠. 두 번째,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말일자 매입채무 잔액이 큰 상대방 거래처한테 외부조회 발송. 너무나 쉬운 문제죠. 주된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거의 없는 거래처한테 표본을 뽑아서 이제 조회서를 발송했었어야 되고요. 차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말일자 차입금 잔액이 있는 은행에 대해서만 조회서를 띄웠다는 거 잘못된 거 아실 거고, 기준거래 모든 은행 조회서 발송. 발송 횟수를 회사한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CP가 직접 보내고 직접 받으셔야 되죠. 그 다음 전단기 차입금 잔액 비교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입금의 부회부채 확인할 땐 차입금의 단순한 규모 두 개 비교하는 것보다는 차입금하고 무슨 관계? 이자 비용하고 관계, 이자 비용 오버롤 테스트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내용 코멘트 해주면 되고요. 그 밑에 주식회사의 진술에 의하면 당해 회사는 12월 말일자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한 건 있었고, 왕치밀 회계사는 주식회사가 그 소송사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주석으로만 반영했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계사는 그 사건에 대한 전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외부 법률과 고문과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당해 사건에 대해서 12월 말일자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뭐다 잘못된 점을 코멘트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외부 법률 고문하고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목적은 회사가 제시하는 목록, 그 목록 말고 혹시 뭐다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죠. 불완전성. 그런데 문제 보니까 그 사건만 물어봤다고 돼 있죠. 소송사건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소송의 12월 말일자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게 잘못된 거죠. 후속사건, 즉 감사보고서를 예상되는 감사보고 시점까지의 추가적인 뭐다 소송사건의 진행 여부, 또 새롭게 제기된 소송사건이 있는지 유무까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들어갔어야 맞지 않느냐가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사 현장에서 작업이 끝나가는 시점에 왕치밀 회계사는 대표이사로부터 2004년도 초, 여러분 2004년도 초가 언제죠? 2003년도 말 감사하고 있으니까 2004년도 초 같으면 후속사건이에요. 재무제표 이후의 사건, 증빙서류 검사하는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왜? 우리 부회부채 감사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되는데, 재무제표 이후 기간을 봐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하지 마라. 그럼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2003년도에 속하는 거래 중에서 청구서가 나중에 날라온 거, 그래서 12월 말 이후에 지급된 거래, 적절한 분계 내가 다 반영했습니다. 회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까지 했다는 말에서 첫 번째 지적할 거, 경영진의 구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요 12월 말 이후에 후속사건 테스트 다 했습니다. 해서 다 반영했으니까 회계사님 보실 필요 없어요. 하고 내가 절차를 맞이법은 완료했다고 돼 있거든. 그냥 그럼 뭐만 믿고 끝난 거예요. 경영진이 지시한 구두적 증거로 끝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감사 증거로서 뭐다 충분성 적합성이 떨어지겠죠. 그걸 코멘트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더더군다나 회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희 내부감사인이요 다 검토했습니다. 내부감사인이 뭔가 검토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다 내부감사인의 업무로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늘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에 뭐 진술하겠다는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서면 진술 제출하는 것은 우리 부회부채 감사할 때 중요한 절차 맞죠? 다 반영했다는 거 확인받는 건 문제 안 되고요. 마지막에 절차 생략한 건 아까 잘못됐다는 거, 이유는 두 가지, 경영진의 구두적인 어떤 증거, 내부감사인의 업무로 대체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잘못된 겁니다. 곧 쭉 언급해주면 되는 게 1번이고 2번 문제. 위 문제하고 상관없이 매입채무 개정 감사 담당하고 있는 왕치밀 회계사는 매입채무의 완전성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매입채무의 완전성 확인하기 위해서 왕치밀 회계사는 다음 같은 절차를 수행했다. 첫 번째, 주된 거래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채무 잔액이 거의 없거나 적은 거래처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조회처를 보냈다.
재무제표를 이후기간에 계산서나 아니면은 거래명세서 청구서를 검토해봤다라고 돼 있는 절차 말고 매입채무 완전성 확인하는 절차를 2가지만 더 써보래요. 3가지가 더 있겠네. 일단 첫 번째는 서브스건 테스트에서 여러분들 뭐다? 청구서 검토 말고 또 뭐가 있어? 현금, 지출 여부 검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겠죠? 검수보고서에서 우리 매입채무 장부로 전진법 절차. 그 다음 매입채무 재밀 전후 시점의 컷오프 테스트. 그 3개 중에 2개 써주면 되겠죠. 3번. 외부 법률과의 서면 커뮤니케이션 한 예시가 나오는데 잘못된 거, 누락된 거 커멘트 해보래요. 가봅니다. 당사는 한국회계법인으로부터 12월 말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자, 조회서 작성이 누가 지금 작성하는 뉘앙스죠? 회사가 작성하는 뉘앙스죠. 동감사인은 당사의 법률 고문 또는 수송 업무 수임인인 당신, 귀하로부터 다음 같은 사항에 대해서 대한 귀하의 의견이나 설명을 원하고 있다.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소송사건 관련해서 12월 31일자 현재 상황을 언제까지 철수 예정일까지 보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셨어야 돼. 답변 기한을 2월 10일까지 달라고 한 거지. 그 정보는 어디 시점까지 정보만 달라고 했어요? 12월 말일자 상황까지만 정보 달라고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2월 10일이 지금 예상 철수일이면 그 시점까지의 사건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잘못된 거죠.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있었던 것처럼. 당사의 주소가 기입된 회신용 동부를 동부합니다. 큰일 났죠. 당사의 주소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느 회사 주소? 회사 주소입니다. 회사로 보내면 안 되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회계법인에 직접 가야 되죠. 회계법인의 주소가 기입된 봉투를 거기다가 같이 동봉해야 되는 거지. 회사 주소가 기입된 봉투를 거기다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회사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서를. 거기 2번째 잘못된 거죠. 당사는 경기도 파주에 분양한 울랄라 거기 다수출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수출이 뭐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이게 그 회사가 지금 한 건 수송 중인 그 수송사건이나 목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판단 나오나 볼까요? 그 단락의 3번째 줄 밑에 12월 말일 현재 계류 중인데 당사는 해당 사항 관련해서 피고인 당사가 수송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주소로만 공시했다. 그럼 이게 뭐가 나오는 거죠? 수송 및 배상 청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건 들어간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이 한 건 말고 혹시 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여기 공개가 안 된 거 감사인에 알려줘라. 그죠? 불안전성.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정확성. 그거를 우리 감사인한테 알려주라고 하는 추가 요청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빠져 있죠. 그 3가지가 커멘트 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조회서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는 전형적 케이스가 이런 형태죠. 그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회계 시험 관련된 문제. 자, 김철수 회계사는 매출채권 및 매출액에 대한 분석적 절차 검토 결과 작년 대비 올해 매출채권 회전율이 지나치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고 뭐가 떨어졌다고요? 회전율 감소. 그럼 당연히 대손 충당금의 과속에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김철수 회계사는 경영진한테 요청해서 다음과 같이 대손 충당금 내역을 입수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처별 채권 금액에 대한 충당금 설정 비율에 대한 경영진의 가정을 타당성을 검토했고 감사인 나름대로 독립적인 추정치를 아래와 같이 비교해봤다. 다시 뭐는 검토했다고요? 일단 가정의 타당성 검토는 했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독립적 추정치를 만들어서 비교해봤죠. 그까지는 했다라고 지금 돼 있네. 자, 자료가 쭉 주어져 있고요. 1번 바로 문제 가죠. 대손 충당금에 대한 실증 절차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때 위험 평가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상황이 뭐냐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 있었죠? 3가지. 회사가 지금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추정을 해야 되는지를 요구사항을 파악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 2번째는 경영진의 회계 추정을 해야 되는 어떤 거래 사건을 파악하는 어떤 식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 파악하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 3번째는 경영진이 그 회계 추정을 할 때 사용했던 도출 방법, 가정 그 다음에 도출할 때 썼던 데이터 이런 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보라고 돼 있었죠. 또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이런 것도 보라고 돼 있었고 그 위험 평가할 때 우리가 파악해야 될 사항이라고 돼 있었던 거 그 1번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쓰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거 3가지 위험 평가할 때 고려사항. 2번 문제 김철수 회계사는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계정 과목일수록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한 중요한 왜곡 표시점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추정의 불확실성 이 높을 때 우리가 RM이 높은 거로 봤잖아. 그죠? 그때 추정의 불확실성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뭐가 있냐. 요거 지금 물어보는 거죠. 요거 추정의 불확실성. 얼마나 많은 판단이 개입되는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된 길이가 얼마나 긴지, 널리 알려진 밸류에이션 평가 기법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게 아까 우리 언급했던 내용이죠. 또는 가정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volatility, sensitivity가 높은지, 거기 쭉 써놓고 여러분들 얘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얘들은 그냥 참고사항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를 써놓은 거니까 얘는 참고사항 보시면 되고, 뭐 아마 다 이해가 될 거라 보고요. 3번 문제. 대손 충당금 절차에서 들어갔어야 된다 판단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절차를 두 가지만 여러분들 언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두 가지가 아까 우리 그 평가 배분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한 그 대응 절차에서 네 가지 뭐 통제 테스트 수행하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아까 뭐였죠? 경영진이 도출한 방법, 가정, 데이터 이해하는 거 그건 아까 본문에 있었고 감사인이 추정치 만들어서 비교하는 것도 본문에 있었고 그거 말고 추가로 하나가 뭐가 있었죠? 후속 사건 검토하는 거. 뭐 그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게 3번 문제입니다. 그 3번이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고, 요거. 그 다음 4번. 그 대손 충당금 적정성 관련해서 유의적 위협이 있는 거냐? significant risk가 있는 거냐 판단할 때는 뭘 볼 거냐는 거죠. 아까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 중에서 유의적 위협이 있다 판단될 때 고려할 사항은 크게 일단 뭐다? 일단 금액이 얼마나 크냐?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금액 크기? 그 다음 걔들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 점 추정치하고 감사인이 판단하고 있는 점 또는 뭐다 범위 추정치가 얼마만큼 갭이 있냐. 걔들이 추정치를 만들 때 얼마만큼 외부 전문가를 이용한 어떤 기법을 썼는지 뭐 그런 게 유의적 위협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의적 위협이 있다 판단됐을 때는 어떻게 또 대응할 거냐 물어봤죠. 지금 거기 있는 문제는 요거 물어본 거죠. 유의적 위협을 판단할 때 뭐 고려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유의적 위협이 있다 판단되면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보라고 해서 가정. 가정이 얼마나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그 가정을 실행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거 판단하라고 돼 있었던 거 2개 정도 기억하시고요. 네, 5번은 염들 좀 너무 많이 난 거니까 넘어가시고 6번 대손 충당금 범위 추정치가 얼마로 나왔다고요? 120억에서 150억으로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영진이 제시한 충당금이 얼마였죠? 100억이었죠. 그러면 외국 표시 금액은 얼마로 하는지 그럼 뭐다 20억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 임금값 알겠죠? 20억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만 언급해 줄 수 있으면 돼요. 7번에 서면 진술에 포함될 내용을 써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뭐라고 돼 있다? 재무제 이미 인식됐거나 공시한 회계 추정치.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뭐만 받아 나오면 돼요? 왜 내가 안 했는지에 대한 뭐다 도출 근거만 받아 나오시면 돼. 근데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4가지 그 4가지를 컨펌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외워 쓰는 형태로 가시면 되고요. 그 밑에 문제 2013년도 기출 문제 아래 상황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쭉 내용 나오는데 요 문제는 그때 기억나는 게 이게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출제한 거예요. 그때 들어갔던 이제 그 분이 4분이 들어갔는데 회계사는 이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3분은 교수님이 들어갔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 교수들이 들어갈 때도 보면 여러분들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보통 들어가요. 통상 회계감사는.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회계사를 한 건 아니죠. 안 하신 분이 거의 다수입니다. 회계사라고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회계사로서 회계법인 경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회계사이면서 경력이 있는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회계법인 경력이 10년 이상 되면서 교수님이 되신 분은 제가 알기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홍대에 계신 그 교수님 한 분 정도가 3일 회계법인 QC 실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분 딱 한 분이 회계사 경험이 있으면서 그 교수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회계법인의 정만도치 실제 회계사 경험 없는 분들이에요. 전기현 교수님이 한 6년 정도 경험하셨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하신 분은 실제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회계사이면서 교수님이 되신 분. 근데 요때 출제위원장이 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교수님이 출제위원장이 되면 이 동영상을 했나 모르겠네. 교수님들이 보통 출제위원장을 하는데 그러면 실무를 한 회계사가 이게 딱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절대 타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근데 거기 출제위원장님은 3일에서 QC 실장을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일 회계법인의 QC 실장 정도를 했으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감사 이슈는 다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품질관리 검토자를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이제 이론적인 내용까지 같이 이제 서포터 되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분이 좀 연차수 낮았나 봐. 들어간 회계사가. 비하인드 스토리야. 했더니 그 시험 문제 출제한 걸 10번을 빠꾸 맞았대. 예? 들고 갔더니 다시 해요. 다시 해가지고 10번을 빠꾸 당했대. 학교 후배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0번을 빠꾸 당해갖고 얘가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기 그래요. 그냥 이견 없이 그냥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문제라고 제가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2013년도는 이거 뭐 도입되기 전이에요, 이게? 국제감사 기준 도입되기 전이죠, 이게.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 기준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아도 이견이 없는 문제. 이거는 아주 이견이 아주 없는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가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물음 1번, 2번, 3번, 물음 1번, 2번, 3번 중에 물음 3번은 여러분들 그때 나왔던 문제긴 한데 그땐 그때 감사 기준으로 물어봤던 거고 요걸 제가 바꾼 거예요. 국제 감사 기준으로. 1번, 2번은 그대로고요. 3번은 그때 감사 기준 그대로 물어봤던 건데 요거는 지금 감사 기준 약간 이제 마더파이 한 겁니다. 자, 물음 1번, 2번, 3번 보죠. 우리 1번 보시면은 부정사건들은 회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로 특히 경영진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떤 경영진 주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번호별로 여러분들 물어보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바뀐 감사 기준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구분이 없었다고. 응?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경영진 주장은 왜 계정잔액, 거래유형, 표시공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땐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 그냥 주장이 7개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나온 문제가 더 쉬워. 근데 이 국제감사 기준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버리면 좀 애매해지는 그런 점들,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긴 한데, 일단 답을 최대한 유추해보죠. 자, 한번 가봅시다. 앞에 본문을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한번 본문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1번 양괄호 쪽은 여러분들 크게 문제 없고, 2번 양괄호 보시면은, 2012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주총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단기감사인은 A 회계사는 회사로부터 아래 사실을 통보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주는 전기 9월 중에 해외 소재 종속회사인 병주로부터 광물자원 채굴권을 신규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광물자원 채굴권을 신규 취득했다고 되어 있고 그 취득 관련 계약서와 광물자원 채굴 허가에 대한 대금 지불 관련 각종 증빙을 제시했으나 감사인한테 지시된 모든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고 해당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뭘 잡아놓은 거예요? 광물자원 채굴권이라고 하는 무형을 잡아놓은 거죠. 이건 여러분들 지금 평가 배분의 문제가 아니죠. 없는 거래를 장부에 잡아놓은 거예요, 권리를.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지? 채굴권을 하고 있지 않은데,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장부에 떡하니 잡아놓은 겁니다. 뭐를 은폐시키려고? 대표이사가 돈 빼먹은 것을 뭐로 잡아놨다? 무형으로 부풀린 거지, 이게. 기억나죠? 대표이사 횡령을 은폐시키는 4가지 방법 중에 무형자산 채굴권으로 뻑 엎어버린 거지. 자, 그러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주된 주장은 일단 뭔 것 같아요? 무형자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일단은 실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일단 실제성이 가장 힘들 문제가 있는 주장 같이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 굳이 하나를 더 들자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권리 의무도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 주된 거는 실제성 같아요. 좀 나머지 유추해봐야 돼, 일단. 실제성이 가장 주된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가서 보죠. 갑주는 해외 건설 용역을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데 3년간 회사 공사 미수금의 대부분이 실제 계약서상의 도급 금액이 아닌 대표이사가 위조한 계약서상에 부풀려진 도급 금액에 따른 진행 기준 수익 인식 해당액으로 실제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서도 부풀렸다. 그럼 일단 이건 가공의 계약서로 도급 금액을 부풀려서 미수금 잡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실제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출제한 사람이 마지막에 힌트를 줬죠. 뭐다? 회수 가능성이 없다.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뭐에 대한 문제? 평가 배분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고 싶었던 거 이게. 그럼 두 번째 건 실제성, 평가 배분 이쪽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위 상황 관련해서 아래 사실 추가로 통보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울랄라 그 첫 번째 건 크게 문제고 그 다음 상기 부정사건이 언론에 기사화된 이후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갑주의 C주들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대요. 요건 어떤 주장에 관련된 걸 언급해 주는 게 맞을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한다면 주석에 뭐 하셔야 돼? 공시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뭐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아까?
부채를 장부에 계상해야 되는데 안 잡았을 개연성도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니까 뭐에 대한 부분? 완전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또 충당 부채는 모두 여러분들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가 배분도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죠. 금액이 정확하게 잡혔나? 그러니까 평가 배분이라든지 뭐 표시 공시라든지 아니면 완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퀘스천 마크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 A 회계사는 상기 부정사건 영향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구해봤는데 새로 선임된 신임 대표이사 및 지배기구와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으며 회사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뭐라고요? 진위 여부를 확인해봤다. 이거 뭐야? 이건 일단 넘어가고 진위 여부 이건 밑에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네.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네. 그 다음 회사 신임 대표이사는 수정된 재무제표 A 회사한테 제시했고 이것도 뭐 주장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밑에 거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돼 있고 그 뒤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장비 등 유형자산의 손상징후 나오면 여러분들 100% 뭐에 대한 내용이죠? 평가배분이죠. 평가배분. 이건 100% 뭐 이건 이견이 없어요. 평가배분. 그 다음 세무상 향후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사 손실로 세무상 향후 공제 가능한 이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이 일단 나와 있고요. 요것만 갖고는 일단 판단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밑에 한번 봐봐요. 일단 무형자산 쪽에 여러분들 넘버링을 잘 봐요. 넘버링 보시면 1번 동그라미는 아까 무형자산 쪽과 공사 미수금만 1번 넘버링 돼 있죠. 그럼 1번에 넘버링 돼 있는 무형자산 공사 미수금의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라고 한번 체크한다면 뭐가 맞겠어요? 아까 과대계상이 돼 있었던 거잖아. 그죠?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다고 돼 있었고 계약서 부풀려가지고 미수금 잡아놓고 이건 실제성이 문제 있는 거죠. 1번은 실제성 확실한 것 같고 2번은 조금 다른 어떤 개정 과목에 따라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아까 유형자산 쪽에 뭐가 있었죠? 손상징후가 2번에 넘버링 돼 있는 거 이게. 평가 배분에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충당부채도 집어넣으면 뭐가 아까 문제될 수 있다. 평가 배분 문제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아까 보니까 공사 미수금도 아까 회수 가능성이 없다라고 되니까 뭐가 돼? 평가 배분. 그럼 공통적으로 본다면 이번은 뭐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 평가 배분의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1번에 여러분들 뭐 무형자산 쪽의 평가 배분은 솔직히 좀 이슈가 될 거냐 문제인데 어쨌든 다른 주장을 봤을 땐 평가 배분이 가장 맞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 어떤 주장에 물어봤을 때 이견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유추해서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답은 달 수 있는 문제 같긴 하고요. 그 다음 충당부채 쪽은 아까 말했지만 누락되었을 가능성이니까 이게 완전성 측면을 언급한 거고요. 그 다음 공사 수익은 땡겨서 인식한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손익계산상목 쪽에서 우리가 그 주장 중에서 발생사실이나 또 기간기소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바뀐 감사 기준 물어보게 되면 조금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옛날 감사 기준은 크게 이견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주장이 문제가 있겠다 정도만 가볍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봐요? IFRS 도입으로 인해서 공정가치 평가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강조됐는데 회계 추정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 그 B번부터 H번 중에서 4개를 한번 초이스해보라고 돼 있네. 그 예시를 초이스하는 거죠. 예시를. B번부터 어디까지요? H번까지. 자, B번 보죠. 진행기준 수익 인식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판단 개입되는 거 맞죠? 이거? 이게 문제가 뭐로 왔어요? 네 가지를 P에서 H부터 표시 중에 선택해서 기재하라고 돼 있고 공정가치 평가가 관련된 게 뭐가 있냐? 이건 당연히 뭐다 판단 추정,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진행기준 인식하는 거. 거기에 추정이 들어가는 거잖아. 추정. 그 다음에 C번을 보니까 뭐가 나오면 그 손해배상 청구. 그럼 충당부채를 평가해야 되는 문제 생기는 거죠. 이것도 추정. 그 다음에 D번에 모든 거래 진여부 확인해봤다? 이게 뭐야? 2번은 수정된 재무제표 A 회계사한테 제시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F를 보시면 계속기업에 대한 존속 가능성도 이게 뭐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떤 특정 계정이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G번에 유형자 손상징후 이건 판단이 개입되는 거죠. 손상 판단. 그 다음 세무상 향후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 뭐에 대한 거죠 이거? 아까 제가 예시는 안 했지만 이연법익자산 그에 대한 실현 가능성 판단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주는 문제가 그럼 2번이고요. 그럼 3번은 손상징후 파악돼가지고요 공정가치 평가를 했대요. 요구사항이 뭔가 보세요. 손상평가를 위해서 회사가 제시하는 공정가치 측정과 공시 내용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수행해야 될 절차 4가지를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옛날 이 감사 기준은 아예 뭐가 있었냐면 평가 배분 관련된 감사 절차 해가지고 요 3가지가 딱 언급이 돼 있었다고 이게. 그래서 이 문제도 그 3개 쓰는 거였다 이게. 근데 그 new IS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4개를 쓰는 형태로 내가 문제 바꿔본 겁니다. 기준 그대로 갖다 쓰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 사례 보죠. 자, 서해 회계법인은 울랄라. 밑에 보시면 배당 평가 모형이 나오고 밸류에이션, CAPM 모델 나오고 1번 보시면은 유가증권 감사 절차를 김해계산 수행하고 있는데 김철수 회계사는 평가 대상 주식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라 재무이사가 적용한 모형과 추정치가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또한 평가 모형에 산출된 300억 정도 계산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2월 5일 이전에 주총 일주전까지 줘야 되겠죠. 표명된 감사 보고서를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 15일 날 동해 이사회가 향후 영업 실적에 차질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차기 배당 규모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200억으로 산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 발행된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는 적절한 것이냐 타당하고 생각되면 그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를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앞에 문장에서 CPA가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되어 있죠. 그때 알려진 정보상으로는 타당했다는 소리예요. 그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향후 영업 실적이 지금 디클라인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언제까지만 책임지면 돼요? 감사 보고서 시점까지만 감사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간 밸류에이션 보고서는 타당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안 때문에 바뀐다고 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회계사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제 상장법인들 감사보고서 연대 발행된 거 보시면요. 저 보세요. 감사보고서 발행된 거 보시면은 감사보고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실제 감사할 때는 배우지 않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감사보고서 발행할 때 한번 가봐요. 한번. 어느 회사든 상관없어요. 그럼 감사보고서 쭉 다 나온 다음에 밑에 날짜 나오죠. 설명 딱 들어가고 맨 밑에 뭐가 나오나 봐. 감사보고서 1까지만 유효한 감사보고서이며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것도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다. 라고 밑에 딱 써 있어요. 감사보고서에. 응? 모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그러니까 그 이후 사건은 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죠, 이게. 감사보고서 시점에 존재했던 모든 알려진 증거, 상황을 근거로 내가 적정하다 판단했으면 그 이후에 불측의 사건 때문에 밸류가 바뀌는 건 난 책임질 수가 없죠, 이게. 2번 문제. 재무이사는 공정가액 산출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 모형의 적용이 매우 전문적이라 판단하여 회계법인의 별도의 평가를 의뢰했고 회계부의 내부의 전문 컨설팅 부서가 동업무를 수행했다. 같은 회계부인 감사인한테 뭐 요구했다고요? 주식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요구했답니다. 미쳤죠? 자기검토 독립성 훼손입니다. 안 됩니다. 베타 추정치에 대해서 김철수 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절차 2가지만 써보시고 이것도 옛날 감사 기준 갖고 문제 나온 건데 회계 추정 관련해서 옛날 감사 기준은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만 딱 있었게 요거 딱 하나 있었어. 회계 추정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절차를 수행한다. 3가지. 끝. 나만 또 좋아했구나. 요거밖에 없었어.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감사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베타 추정치도 추정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타도. 그러다 보니까 회계 추정 절차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였어요. 경영진이 베타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방법과 과정 이해한다. 감사인 나름대로 베타 추정치 만들어 비교한다. 세 번째 수사권 검토한다. 그 내용 갖다 쓰는 거였거든요. 이게. 옛날 기준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제긴 하고요. 4번도 마찬가지. 스탁 옵션도 뭐가 들어가는 거다. 회계 추정,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관련된 절차 쭉 써 있는 거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요 절차 그대로 프레임 갖고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 보시면 전부 다 뭐로 왔지? 이거 왜 옛날 감사 기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응?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작년도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쪽에 나왔던 건데 작년도 문제 한번 가봐요. 사례 8번이고요. 옛날 책 가지고 계신 분은 추록 보시면 돼. 추록의 13장의 추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 풀진 않고요. 총 4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1번과 4번은 맞췄어야 돼. 1번, 4번은 너무 쉬운 문제였거든. 1번부터 먼저 볼까? 회계감사 기준에서 회계 추정치란 정확한 측정 수완이 없을 때 회계금의 근사치를 말한다. 회계 추정치는 추정을 요구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추정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액에 대해서 사용된다. 그 중에서 공정가치 측정 관련된 회계 추정치를 공정가치 회계 추정치라고 하는데 공정가치 회계 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의 예를 한 3가지만 써보래. 그럼 우리 회계 추정이 공정가치 같은 회계 추정을 해야 되는 개정 과목 3개만 써보라는 겁니다. 이걸 못 쓰면 안 되죠. 아까 자산부채 쭉 훑으면 연도 7, 8개 충분히 나오니까 갖다 쓰는 게 첫 번째 문제. 2번, 3번은 조금 있다. 2번은 전문가 활용 쪽을 보고 볼 거예요. 4번도 전문가 활용이고, 그러니까 2번, 4번은 전문가 활용이 나왔고, 1번, 3번은 회계 추정치가 나왔다고. 3번을 읽어봐요. X회계법인의 업무 담당 이사,
개정 담당자인 이 회계사의 감사조서를 검토해본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력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고 해당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추정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 감사인이 도저히 뭐라고요? 자, 이게 감사 기준을 물어본 것 같기도 하면서 아주 일반적인 감사인의 어프로치 물어본 것 같아. 지금 우리 추정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인이 도저히 합리적인 추정치를 도출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을 한 3가지만 써보래. 근데 뭐는 빼라고? 답안에 있는 건 빼래. 답안에 보니까 뭐 받아 나오라고 돼 있어 이거? 아까 추정 불확실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받아 나오라고? 개영진의 서면 진술. 우리 추정 불확실성 들어가는 내용들은 아까 여기 추정의 불확실성 관련된 건 주석에 공시를 다 했다라는 거. 이거 서면 진술 포함시킨다. 그거 빼고 어떤 절차를 수행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책마다 답이 다 틀려. 뭘 갖다 쓰는지 지금 이게 두리뭉실하게 나와버리죠, 이게. 어떤 기준을 딱 찍어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먼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교수님하고 논의해보면 이게 뭘 물어봤을 거냐.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감사 기준을 배제하고 내가 감사를 갔는데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의견상 마지막 뭐로 가야 돼, 이게?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가 합리적인지 지금 도출이 안 된대요, 지금 상황상. 그럼 이건 경영자 의견에 불지 왜곡 표시가 있는 거예요? 범위지 아니, 이건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범위 제한하고 여러분들 경영진의 의견에 불지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범위 제한은 나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가 맞는지. 예? 경영진과 의견에 불지는 나는 정확한 금액을 알겠어. 근데 안 고치는 거야, 이놈이. 그럼 이건 내가 알겠다 모르겠대? 모르겠대. 나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럼 이건 범위 제한이에요, 범위 제한. 그럼 결국 의견이 뭐가 나갈 수도 있다, 이게? 한정 또는 의견 거절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게 일단 최종 결론이 이게. 그 3개 중에 2번은 일단 그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그거 말고 우리 감사 기준상 추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유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취하라고 했나 서면 진술을 포함시키는 거 있었고요. 아까 이거 보면 뭐 하라고 돼 있었죠? 주석에 공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결론 도출했는지 뭐 하셔야 되고요. 문서화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이 그 밑에 3개 절차에 보면 1번, 2번, 3번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감사 기준에 유의적 위협이 있는 케이스, 즉 추정의 불확실성이 높은 예시가 대표적 유의적 위협이 있는 케이스인데 그런 유의적 위협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석에 반드시 그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걸 공시하게 돼 있었고 그다음 유의적 위협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그 근거를 문서하라고 돼 있었고 그리고 2번은 그냥 논리적으로 가는 거죠. 도저히 결론이 안 낸다, 못 내겠다 판단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감사 보고서에 미친 이펙트까지 고려한다. 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쓰는 내용인데 이건 좀 두리뭉실했던 내용 같아요. 3번이. 3번을 만약에 쓰기가 좀 애매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3번을 기준을 안 쓴다. 만약 기준을 안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2번을 썼어야 되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딱 물어봐도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오는 케이스거든? 그럼 어떻게 감사인이 대응할 거냐? 보고서 일단 결론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케이스? 당연히 범위 제한으로 가는 케이스가 맞겠죠, 이게. 그 2번은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좀 이따 풀어보고. 4번도 이거 전문가 활용 쪽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다. 경영진 측 전문가 정의가 뭐고 감사인 측 전문가의 정의가 뭐냐. 이거 기준이 그대로 나온 내용이 이게. 결국 1번하고 2번, 4번은 그냥 기준 그대로 갖다 쓰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 3번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물어봤던 문제. 그럼 3번을 내가 제대로 못 썼다 해도 합격 당락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긴 하죠. 이 문제 자체가. 이게 회계 추정 쪽이요. 이미 내용이 워낙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도 좀 두리뭉실하게 물어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도 문제가 그랬습니다. 좀 그지 같죠? 자, 좀 쉬었다가 전문가 활용 쪽 갈게요.